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전국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엔 단 사흘을 제외한 모든 날 비가 올 것이란 한 IT 업체의 예보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올여름 날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날씨는 어떨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기상청 통보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하면 어떤 것부터 꼽으시겠습니까?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학생들 사이에선 밥 한 끼 사 먹는 일마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정치권이 앞다퉈 1,000원 학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자치단체장이 난데없이 특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충북 도지사와 일부 의원들이 충북 출신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치인들에게만 특식을 줬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식판엔 카레밥과 된장국이 있었던 반면 정치인들의 식판엔 전복 내장밥과 아론카테 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 튀김 같은 값비싼 반찬이 나왔다는데요. 재료 원가만 놓고 봐도 10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 이러니 1,000원의 밥상도 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충청북도는 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따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정책 대상을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이번 논란을 만든 게 아닐까요? 정치의 본질은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합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또한 간호 업무에 탈의료기관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제2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투표에 들어갔었다가 결국 이제
부결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재투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국회법 절차상 그렇게 됐고요. 네. 뭐 정치권 분위기는 지금 여야가 상당히 그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약 파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등 강한 어조 비난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 대표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면서 헛공약 그리고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고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면서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2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통보될 것이라면서 이 표결의 시점 그리고 표결하기 이전에 양당 간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앞서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반 강행 처리에 앞서 중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보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가 안 된다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것은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만 보면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야 간에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 면에서는 뭐 기술적으로는 여야 간에 다시 협상을 해서 뭐 수정안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이전 재결 표결은 뭐 부결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합의안을 내서 통과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행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이례적으로 현장 일정 중에 대단히 강경한 입장의 비난 논평을 발표하면서 여야 간의 입장이 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마 뭐 의료계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좀 어떤 서로 간의 중재안을 만드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을 텐데 이제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근데 일단 간호계는 단체 행동을 예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 단체는 이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정치적 심판 그리고 준법투쟁 등 단체 행동 뭐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다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간호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적 단체 행동 방식을 결정해 내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준법투쟁이 일어난 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의사의 권한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거죠. 네, 의료법 관련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해온 그 이른바 의료연대 이 단체 연대체에서는 이 아쉬움을 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해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연대는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이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늘 입장을 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간호사 처우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지부 입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간호법은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만 이 간호사에 대한 처우는 굳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정부가 잘 처우를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뭐 일종의 달래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이 정부 청사 브리핑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 협업 체계도 만들겠다면서 국민과 현장 인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 체계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뭐 눈에 띄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전임 정부를 또 비판하는 발언들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오늘이 취임 2년 차의 첫 국무회의였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도 부동산, 에너지 또 세제 정책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2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이런 메시지도 재찬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자신의 취임 1년 성과로 자평하면서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로 기조를 전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5.3% 인상된 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체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또 지금 전후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은 그 배경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일 국무회의 때도 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K방역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당시에 K방역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이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 또 의료진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이다.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요. 네. 같은 날 그러니까 지난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이 과거 정부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정부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을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예. 이 군의 골병이 들고 말았다.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이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2년 차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는 비판들을 일종의 이제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임 정부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한테 일종의 설득을 하거나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도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주 취임 1주년을 이제 즈음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난 정부 관련 언급이 좀 너무 비판적으로 나온 데 대해서 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제 기자들 간에도 이제 그 발언의 취지가 뭐냐 이런 문답이 오갔었는데 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정부의 성과를 말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그런 취지로 해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 대통령 영부인과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배우자인 올레나 젤란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과 접견한 자리에서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지 연대를 전한다면서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 및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젤렌스카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젤렌스카 영부인은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의 사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지뢰 탐지,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이 젤렌스카 여사로부터 살상무기 지원 요청이 없었느냐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자 예.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집중 공습을 퍼붓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로이터,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는 러시아가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서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집중 공습을 오늘 새벽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 당국자는 강도 측면에서 최단 시간에 최다 분량의 미사일을 퍼붓는 유례없는 수준이었다면서 초기 정보에 따르면 키이우 상공에서 적이 노린 표적 대부분을 탐지해 섬멸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오늘 SNS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또 다른 미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간밤 우리 반공군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발과 다른 미사일 1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킨잘을 동원한 고정밀 타격으로 키이우의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아울러 러시아 방공망이 지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 스톰섀도 7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뭐 공세를 펼쳐가지고 서로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니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될지 참 난감하긴 한데요. 지금 전쟁은 계속 격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 뭐 외신 네. 등 이제 기존 언론의 그 이른바 종군 보도, 탐사 보도로도 사실 이런 공중전 상황, 뭐 어떤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을 요격했다 사실 이런 건 네. 사실 탐지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일단 양측의 주장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 당국의 주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사실상 공전 상태인 국회 윤리특위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어요.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내일 윤리위 전체 특위를 연다. 그리고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변 위원장은 오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게 아니면 상정하지 않는 게 오랜 국회 관례였기에 내일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가장 앞에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 회부가 되는 겁니까? 이제 방금 이제 전해드린 변재일 위원장 말이 그러니까 예. 그 안건을 상정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이 결국 이제 기자들 그리고 이 정치권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안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김남국 의원 관련 건인데요. 네. 이 여야가 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공동으로 징계안을 내자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이양수 의원은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면 내일 전체 회의 때 안건으로 바로 올릴 수 있고 의결해서 자문위로 바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공동 징계안 제출은 회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상황을 보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하겠다.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지금 거론되고 뭐 지도부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지도부 사퇴로는 뭐 아직까지 공개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뭐 지도부 책임론은 뭐 공개적으로도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김남국 의원 관련 이제 의혹 사태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늑장 대처를 한다면서 얼마 전 돈봉투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인도 그렇고 매번 그렇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리더십 리스크 제대로 결정을 못한다 이런 그 정면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김남국 의원은 사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이 7인회이기도 하고 대선 때 수행실장도 한 측근이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가 돼서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가 커져가고 있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오늘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인간적으로야 힘들겠지만 원래 지도자라는 게 그런 것이다. 이 읍참마속이란 말이 왜 생겼겠느냐 이렇게 이 대표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아직까지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원인 이용우 의원도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도자는 어떤 결단을 할 때 이 중요한 결단은 몇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혹시 연락이 안 됩니까? 당에서요? 네, 뭐 당에서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당 진상조사단 연락도 뭐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해야 돼서 그 원활한 소통이 좀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것하고 당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최근에 그 김남국 의원의 뭐 이른바 그 코인 지갑이라고 불리는 뭐 네. 가상화폐 뭐 계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압수수색을 최근에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관련 대응을 하느라 이제 민주당 그 진상조사단에서 연락이 오는 거를 제때 받지 못했다. 뭐 그런 취지의 해명이었습니다.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그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건데 왜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압수수색 하는데 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켰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뭐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 관련해서 아주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뭐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TF까지 꾸리는 등 뭐 이 의혹 공세에 당력을 기울이는 뭐 그런 양상입니다.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도로 어제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네. 이와 별도로 우리 당도 진상규명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TF가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혹들에 100% 만족할 만한 답은 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검찰 기획수사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다고요? 예, 뭐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검찰 탓을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할 때 한 것 외에는 연관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걸 갖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전형적인 말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은 당 조사에 일단 먼저 충실히 소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이 기획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는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 뭐 특히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민주당 의원 사이에 민주당 의원이 아니죠. 이제 무소속이죠.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어요. 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간에 오늘 뭐 고성 또 막말 설전이 오가서 결국 그 오후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그 장제원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을 하라 이렇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예. 이 민주당을 비롯한 이 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이 박 총장에게 따져묻는 이 장제원 위원장을 향해서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왜 이 기관 증인을 압박하느냐, 뭐 너무 왜 의원들한테 질의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제 이성만 의원이 손가락으로 장제원 위원장을 가리키면서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장제원 위원장이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할 힘이 남았느냐, 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걸 부끄러운 줄 알라, 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만 의원이 최근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서 탈당해서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앉는 자리가 오른쪽인데 거기서 국민의힘 및 이제 무소속 의원들 자리 왼쪽 좌석으로 자리가 이제 옮긴 것을 꼬집은 건데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 의원이 거세게 다시 반발하자 장 위원장은 뭐 어디서 반말이냐, 도둑이 재발절이냐 이렇게 맞받았고 이성만 의원도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 장 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국 민주당 행안 위원들은 이 행안위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오후 회의에는 불참했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좀 그러네요. 자,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고요? 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는데요. 오늘 처리된 그 개정안은 이제 기존 제도,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는 이제 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졸업 후에 소득이 생길 때까지의 이 기간 중에도 이제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근데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취직 전에는 이제 이자를 좀 면제해 주자. 그리고 그 취직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예를 들면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서 이제 상환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이자를 좀 면제해주자. 또 뭐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뭐 역시 또 소득에 타격이 있었을 때도 뭐 면제를 해주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그 이 처리에 반발해서 모두 이제 회의에서 불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우려의 입장을 냈다고요?
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는 모두 이제 우려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하기 전에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 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오늘 개정안 통과 직후 이 상임위 발언에서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신종 의견을 표명해 왔다면서 이 통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초여름 날씨 같았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이러는지 걱정이 드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올 7월 사흘 빼고 모두 비가 올 것이란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지 기상청이 예상하는 올여름 날씨는 어떨지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더웠어요.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햇볕에 나가니까 뭐 몸이 막 후끈거릴 정도의 날씨였는데 지금 오늘 기온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낮 기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이상 오른 곳이 많았는데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를 동서로 나눠서 이 태백산맥이 버티고 있는 그 라인을 경계로 그 강원 영동이라고 하죠. 태백산맥의 동쪽은 낮 기온이 34도 이상 오르면서 5월에 나타났던 이 낮 최고 기온 극값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밖에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서 뭐 순위로 따졌을 때 뭐 2위, 3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도 있었던 만큼 굉장히 좀 기온이 높았죠, 오늘. 근데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안 내려졌어요. 네,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 그러니까 그 폭염특보는 예. 기준이 그 체감온도라고 하는 그 온도가 33도 이상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저희가 이제 특보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케이스는 오늘은 기온이 높았는데 예. 이제 내일이 대체적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약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형성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폭염특보까지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예, 그냥 좀 주의 문구를 통해서 국민분들이 좀 주의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더위가 나타났던 이유는 그 우리나라 남쪽을 통과해 나갔던 이동성 고기압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요소인데요. 이 고기압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굉장히 맑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태양으로 인한 지표면 가열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다 보니까 남쪽으로부터 이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햇볕에 의한 가열과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가 우리나라 열도를 굉장히 좀 달군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오늘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더위는 계속 되긴 되는 겁니까?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기온 상승 효과가 오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예.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시기가 이제 내일 모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낮 기온이 다시 이제 평년 수준과 같이 한 24에서 25도가량 좀 어느 정도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날씨는 기온이 한 번 높아졌다가 다시 한번 낮아지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조금씩 그렇지만 기온은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제 한여름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나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뭐 또 슈퍼 엘니뇨가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쪽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운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매번 여름이나 이제 어떤 이제 해가 바뀌기 시작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기후적인 어떤 인자가 변해가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네. 그런데 이 슈퍼 엘니뇨든 또는 강한 엘니뇨든 이 엘니뇨가 나타나는 해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영향을 좀 주로 주는데 평년에 비해서 기온은 조금 낮은 그러한 통계적 특징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 엘니뇨 또는 뭐 강한 엘니뇨가 올해 이제 우리나라 주변 또는 전 지구적으로 태평양 일대에 나타나는 기후적 형태를 띠겠다라고 이제 WMO에서 발표는 했는데 네. 이 엘니뇨 때문에 덥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평양 중에서도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엮여 있는 그 서태평양 부근에 있는 해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쪽 해수 온도가 지금 평년에 비해서 좀 0.5도에서 1도가량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기압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에 그 자주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 예측이라고 하는 3개월 전망에 6월달과 7월달에 평년과 기온이 좀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주가 되겠죠. 5월 23일 정도가 되면 새로운 3개월 전망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까지 이제 올 여름 한동안의 그 날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내용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뭐 한창 이제 분석 작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네. 저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 이제 기후에 관련된 3개월 전망은 워낙 변동폭이 크고 그리고 굉장히 내용은 사실 좀 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러프한 그러니까 좀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예. 저희가 이제 날씨 예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간은 약 열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집중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그러한 3개월 전망이나 1개월 전망은 계속해서 한 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시는 사이에 5월, 6월은 조금 더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위에는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뭐 한 IT 업체가 전망했다고 하는 7월 한 달 동안 사흘 빼고 매일 비가 내린다 이런 날씨 예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우 많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조금 호기심에 찬 뭐 질문 그리고 또는 정말 이게 맞아라고 하는 의구심도 좀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보에 대한 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정보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예보라고 하는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그래도 길게 예측을 하거나 그 긴 기간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자동 계산에 의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기법인데요. 주로 컴퓨팅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력으로도 지금 현재는 약 2주 정도가량이 최대 맥시멈이라고 봐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정보력은.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7월 달까지도 막 매일 어떤 강수에 대한 유무를 예측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날씨 예측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근데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식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뭐 물론 숫자를 대입하면 값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결과값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7월 달에 내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휴가 일정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보를 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검증이라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정보는 그 검증 단계를 단 1도 거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책임성도 좀 약간 다소 결여가 돼 있는 그냥 단순한 어떤 재미로 봐주시는 그런 정보라고 봐주셔야지 이거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이해하시면은 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명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나오면 좀 혹하는 그런 게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그 국민분들이 뭐 기상망명적 얘기도 하실 정도로 네. 그 날씨에 대한 조금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외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상대적인 신뢰도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대목에서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에서 물론 기상 선진국이 예보를 잘 맞추는 건 당연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예보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기상청은 대한민국 기상청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실정, 우리나라의 지형, 그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제일 잘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곳이 우리 기상청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생산해내는 대한민국 예보가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상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다 맞다가 한번 네. 중요한 날 한 번 틀리면은 예보가 틀린다고 국민들이 그렇죠. 원성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이 기상청이 발표한 예보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이게 예보 정확도라고 하는 그 요소가 조금 복잡한 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표도 되게 여러 가지고요. 근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날씨가 비가 온 날과 안 온 날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실제 날씨에 대해서 예보도 비가 왔을 때 온다 안 온다의 예보 그리고 비가 안 왔을 때 온다 안 온다 예보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크게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돼서 지표를 뽑아내는데 크게 여기서 이제 예보 정확도로 활용되는 지표는 우리가 강수위무 정확도라고 하는 그 4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중에 이제 날씨가 맑았을 때 우리가 맑다고 해보였는데 맑음이 돼서 맞췄다고 하는 거 사실 국민분들이 그게 무슨 맞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배제한 나머지 3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표를 낸 게 있는데 그것은 강수 성공 임계지수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선 강수 유무 정확도는 약 아직까지 올해는 이제 다 지나지 않아서요. 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92.1%고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1분기. 예. 올해 1분기만 가지고 따지면 94.8%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요 정도 지표면요. 예. 거의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하등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요소. 예. 강수에 대한 3가지 요소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41%.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분기 기준으로는 40%입니다. 네. 근데 요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강수위무 정확도보다는 조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그 강수 정확도가 이 0.4를 기준으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표 또한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하고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로 보시면 그 강수위무 정확도가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높은 그런 경향에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구관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참 다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나쁘고그렇긴 하지만 네. 저희가 또 밝혀야 되는 건 좀 국민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후변화다, 기후위기다, 기상이 이변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예보하시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구온난화잖아요. 예. 기온이 점진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조금씩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열기에 덮이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더워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현상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더 큰 위험은 이 공기 온도가 조금씩 높아질 때마다 그 안에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굉장히 함께 많아집니다. 네네.
우리가 작년 8월 8일을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서울에 그때 시간당 141.5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기상재해를 겪을 수도 있는 시기로 점차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 어느 매체에서 그 어떤 좀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인터뷰를 할 때 들었던 게 전 인상 깊었던 게 여태까지 내가 봤던 그 비 중에 가장 강하게 내렸다고 말씀을 하신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저희 예보관들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보를 할 때 예보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경험과 노하우인데 기후가 이렇게 변해감에 따라서 이제 30년이 넘은 예보관님도 지난 8월 8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예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청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좀 더 이런 어떤 기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정확도를 최대한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보를 좀 많이 내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전에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주 1위로 나온 분야는요. 환경 분야이고요. 키워드는 두 개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구제역입니다. 중국 청주 한우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15일 기준으로 청주 증평군에서 총 7건 발생한 상황이고 지난 3주간 이제 방문했었던 청주 한우 농장이 251곳을 지나간 드나든 차량이 총 14대가 있는데 그 대수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환경 검사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역학관계도 계속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좀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들 좀 1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또 환경에서 좀 흥미로운 키워드 하나 나왔는데 미세먼지 관련 키워드인데 5월 눈꽃 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눈꽃요? 네. 미세먼지가 눈꽃처럼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네, 이게 이제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에서 꽃가루 폭탄이 거의 뭐 눈꽃 수준이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 이제 중국의 상황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된 것인데요. 이제 봄철에 꽃가루가 너무 심해서 고통받는 중국 베이징의 모습이 최근에 재조명됐어요. 실제로 이미지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 꽃가루가 거의 뭐 눈을 날리는 수준으로 이렇게 정말 많이 날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라고 보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나무를 잔뜩 심었다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심의 가로수로. 그렇죠. 실제로 이제 베이징시에서 1970년대에 70년대부터 공기 오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포플러와 버드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많은 나무에서 꽃가루가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베이징에서는 마치 겨울에 한방눈 내리듯이 꽃가루가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외출을 포기하거나 하더라도 중무정하고 외출을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꽃가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수준이라고 해요. 또 이게 꽃가루가 불도 잘 붙고 또 우리나라에도 넘어온다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걱정을 좀 일으키고도 있습니다. 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가상자산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YTN 보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사과했고요. 뭐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두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너무 집중을 하면 국회의원 직무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쨌든 가상화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범죄 시도화되는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좀 명확하게 나눌 건 나누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 분야에서 뭐 국제 분야이긴 한데
G2에 대한 갈등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이제 미국의 70대 시민권자인 중국인을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이제 무기징역으로 선고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스파이 색출 행보에 대해서 70대 미국 시민권자가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미중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제 홍콩 영주권 보유자 이제 미국 시민권자의 렁이라는 사람을 예. 이제 2021년 4월 15일 간첩 혐의로 이제 장쑤성 수저 국가안전국에 체포됐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가 관련 혐의를 인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 크게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곧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정상회담에서의 좀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의 스파이를 중국 정부가 체포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결코 편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또 맞보복 조치가 또 나온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조금 관계가 회복되는 듯한 분위기가 다시 또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있을 G7 정상회의가 여러 가지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정말 듣는 이 두 글자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는 스승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역시 스승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뭐 이번 스승의 날은 좀 씁쓸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전북교육청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교권 교육 활동 침해를 경험했거나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교사가 10명 중 6명에 달했고요. 또 10차례 넘게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교사 역시도 전체 중에 10%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씁쓸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지키는 이번에 스승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몇 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이제 대구의 산격중학교의 교사신 임민식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본인이 스스로 학창 시절에 과거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고통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폭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관계 맺기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서로 같음과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오해와 갈등의 여지를 풀었다고 합니다. 뭐 부적응 학생들을 모아서 뮤지컬 극단을 만들고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꿔가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10년 전 이제 한 해 30건에 이르렀던 이 학교의 학교 폭력 건수가 지금은 0이 됐다고 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저도 이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워서 남 주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배워서 제자 주자.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배워서 제자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춘천기계공업고에서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문 자격증들을 이제 선생님께서 먼저 따셨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용접과 관련된 용접 시범을 위한 이제 자격증을 선생님이 먼저 따서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진짜 전문가의 형태도 있었고요. 또 이제 시험을 보면서 어떨 때 어떤 점수를 좋게 받는지 감점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께서 오히려 이제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먼저 시험 보고 나서 알려주는 이런 좀 훈훈한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그냥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대입시험을 다시 한 번씩 봐야 되나요? 약간 느낌이 이제 토익 선생님들이 보통 토익을 계속 감을 유지하라고 보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대입을 계속 보는 것도 이렇게 또 얘기하면 우리 교사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항상. 네, 농담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창 잘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잘했다 칭찬하면 그 평생 못 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선생님이 더 잘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인상입니다. 전기세, 가스세 이제 모두 다 인상이 되죠. 오늘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르게 됩니다. 한전에서 또 가스공사에서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각 가정당 전기요금이 매달 약 3,000원, 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올라서 한 7,400원 정도 매월 더 내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전이 올해 한 2조 원 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가스공사 역시도 지금까지 도시가스 미수금이 11조 6천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그럼 이렇게 올랐을 때 그거에 따라서 가스나 뭐 한전에 대한 주가가 올랐느냐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 주가가 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정도 인상으로는 효과가 없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이 두 곳에 대한 좀 아이러니. 그러니까 시민들은 너무 오르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간의 상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관련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전월세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건데요. 네.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말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이고요. 전월세 신고세가 네.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한 제도인데요. 네. 다만 경기도 외 도지역이나 구는 신고 지역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신고 의무가 생기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벌금이나 이런 것들 내시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거 신고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네. 법적 권리가 시효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 잊지 말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제 집주인 중에서 여전히 신고를 꺼리시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명확하게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 뭐 이른바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두 가지 키워드인데 용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용인시에 있는 한 골프 클럽에서 국내 유명 전현직 스포츠 스타들이 함께한 자선 골프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고요. 뭐 배구의 김연경 선수나 뭐 테니스의 이영택 선수 등 각 종목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 골프 프로골퍼 대회 후원자 등이 함께하면서 이러한 자선 골프 대회를 열었다라는 게 화제가 됐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한화라는 키워드인데 예. 한화 이글스 야구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구팀 감독이 원래 수베로 감독이라고 이제 외국 감독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이 됐어요. 근데 이 경질 과정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일반 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 한창 성적이 좋은 타이밍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불만들 때문에 대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있는 한화 본사, 그리고 한화에 있는 다양한 지역들에 소위 이제 우리가 트럭 시위라고 하죠. 네. 트럭 시위를 지금 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던 뭐 이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전남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도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6도 등 전국이 12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4에서 34도로 내일까지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덥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 내외로 벌어지겠고 강원 동해안은 열대야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모레는 흐려지면서 낮 기온이 내일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부산과 울산은 나쁨, 그 밖의 곤욕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대구 경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강원 경북 동해안은 밤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1도, 습도 4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아직도 이태원 참사 얘기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시민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치평론가협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토론이 있었는데 한 시민이 발언권을 요청한 뒤 참석한 평론가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왜 침묵하느냐? 당신 자식이 죽었어도 그렇게 했겠느냐? 이게 진보와 보수가 무슨 상관이냐? 그의 말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 제 모습이 어땠는지 잠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범식이 끝난 뒤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시사야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닌가요? 조금 전 그 항의와 질책이 마치 저를 향하는 것 같아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나흘이 지난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을 맞아서 하루 전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를 떠나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사연을 전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이날 분향소에는 30을 의미하는 숫자초가 꽂힌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생일을 맞은 희생자 조경철 씨의 20년 지기 지인이자 지난해 10월 29일 경철 씨와 함께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한 김용건 씨의 어머니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7남매 중 둘째인 경철 씨, 어머니에게 엄마 대신 미화 씨라고 불렀을 정도로 살가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박미화 씨가 아들 영정에 붙여준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껌딱지. 커피를 사랑하는 애교쟁이 조경철. 미화 씨는 지난해 아들의 생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생각하며 아들과 술 한 잔 같이 기울였던 지난해 생일이 아득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지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다 끝난 일 아니냐, 과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 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피던 날 난 지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혼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663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우리 모두의 아들과 딸들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8356님 시사야 오늘의 발견을 듣고 가끔씩 문자를 보내는데 오늘은 그냥 멍하고 먹먹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기억하는 일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 여기에 있다고 알려야 할 것 같아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희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끝나지만 그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이 끝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끝날 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 마을버스가 고사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생각보다 조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순간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까지 왔는데요. 네. 왜 경영난인가?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2019년에 4억 2,702만 명이었던 서울 마을버스 이용객들이 2021년 집계를 보면 2억 9,684명으로 거의 3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2,397억 원에서 1,674억 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2015년 이후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 그대로거든요. 좀 올려보자 얘기도 있었는데 다들 어려운데 이번만 참자 그러고 자꾸 이제 미뤄진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유류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은 그대로인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높으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승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운전하는 마을버스 기사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한 700명가량 3년 동안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노선 운행수를 지금 줄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운행수를 줄이니까 마을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이용객이 또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 기사분들 줄어드는 거 뭐라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루에 12시간 운전하면 월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들을 가져가는데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줄이려고 물을 적게 드시더라고요. 한 4, 50분 운행하고. 불편하잖아요.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7, 8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운행을 하고 심지어는 시내버스 기사를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마을버스 기사가 너무 힘들어서 3년을 버티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처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마을버스 이용객들의 경우에는 기사 숫자가 주니까 방법은 노선을 이제 배차 간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배차 간격이 4, 5분 간격이었다가 마을버스가 6, 7분 간격으로 늘어나고 뭐 명륜동 이런 데는 이제 마을버스가 아니면 사실 시내로 나오기도 어렵고 특히나 맞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빌리티 같은 거 탈 수도 없잖아요. 자전거를 타기도 좀 어렵고 언덕으로 가는 노선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줄이 막 70m씩 막 길어지는 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승객도 불편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을버스 지원액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다 적자가 되는 상황이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원가가 지금 45만 740원인데 하루 한 대당. 이거보다 낮은 업체의 경우는 차액의 85%를 지원하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좀 올려야 되고 운송원가 계산 방법도 달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마을버스 지나가는 거 보니까 거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일반 버스하고 동일한 요금 받게 해달라고. 왜 그 마을버스가 좀 저렴했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원래 대중교통요금 인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뭐 다른 물가가 막 오르는 상황이고 에너지요금이 오르니까 잠깐 미뤄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다시 올리는 겁니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의회가 인상폭을 300원 정도로 결정을 했는데 이걸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 간의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조율 중에 있는데요. 아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리가 되면 인상 시기는 8월이나 9월쯤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8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해 왔기 때문에 300원 안에서 아마 공공요금이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도 지금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민가계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로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해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이 있었죠.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조정을 했는데 최근에 다른 흐름을 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렸잖아요. 그러면 공공요금인 아마 대중교통요금도 오르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8월 아니면 9월쯤에 일종의 지금까지 정해졌던 상한선이 300원 폭 안에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른 물가 인상 요인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가만둘 수도 없고. 그 적자가 너무 커요. 네. 그 딜레마에 계속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지금 서울시만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내버스 요금이 울산 같은 경우도 8년 만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인데 1,500원으로 250원 올리는 안을 심의했는데요. 2015년 이후에 공공요금 조정안을 이제 올리지 않았었는데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7월 달에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처럼 시내버스 요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뭐 의견 수렴 과정도 좀 남아있고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해요. 부산의 경우에는 택시 요금을 좀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동거리에 따라서 요금 인상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데 중형 택시의 경우는 기본거리를 2km로 유지를 하고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립니다.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로 네.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을 했습니다. 모범과 택시 대형 택시 같은 경우도 기본 요금 거리가 3km에서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인상하게 되고요. 거리 요금도 200원당 141m에서 140m로 시간 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지금과 대비한다면 4.3% 인상합니다. 이 서울에서 택시 요금 인상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상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도미노처럼. 네. 근데 이렇게 사실 물가가 오르는 게 참 문제인데 임금은 안 오르고 경제만 참 좋으면 임금까지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좀 올라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살짝 일어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3달 앞둔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어요. 동료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네. 왜 출근을 안 하나 싶어서 직접 집으로 가보니까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북 봉화군청 소속인데요. 이분이 올해 8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네. 2019년 11월에 임용이 돼서 4년차 공무원이고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군청으로 올해 전입이 됐답니다. 환경 관련 업무를 했는데 외부에서 침입 정황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에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공무원 A씨 50대인데요. 숨진 채 오늘 15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8시께 아파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원래는 팔을 다쳐서 병가를 낸 상태였는데 네. 치료 중에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병가가 연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데요. 원주시청에서 지난 10일에도 20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이 소속 공무원까지 숨진 채 발견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경남 거제시 이른동 소동리 한 리조트에서 원주시청의 20대 공무원이 추락한 일이 있었는데요. 구조대원에게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지난 8일부터 고액 체납자 실태 파악과 납부 동료를 위한 출장 상태였는데 네. 출장 마지막 날 사고가 났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있다가 개인용품을 정리한다면서 본인 숙소로 돌아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현장에서는 유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는 일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 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고 작년 9월에도 원주시청에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원주시청에서 좀 그 공무원들 경무에 시달리는 겁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그 노조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2건의 사망 사고 모두 다 원주시를 직장으로 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네. 비슷한 사고가 작년에도 있었다.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무부서의 직원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보고 몇 네. 가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심리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네. 적절한 조직의 진단, 근무 실태 조사를 통한 인사 배치, 직원의 심리 검사, 그리고 지휘 라인의 업무 지시 관련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국 공무원 노조 광원 지역 본부에서는
이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계속 토론을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냐. 주변에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는요. 올해 초부터 직원들의 기피 업무를 확인해서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지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네요. 네, 부산에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민원인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남성이 처음 찾아온 건 월요일 오후 1시였는데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대요. 담당 복지직 공무원이 30대였는데 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생계를 땡겨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서 이 공무원에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난동을 부리니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20분 있다가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다가 아까 그 행패를 부리던 네. 그 공무원이 일하는 곳까지 들어와서 이번에는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어요. 주변에 직원들이 말렸는데 네. 폭행이 5분가량 이어져서 민원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겨우 제지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의 폭행으로 이 공무원이 기절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게 상처도 상처지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얼굴을 가격당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민원인들,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19년에 행정안전부와 대전시가 이제 그 민원인들 위법 행위를 좀 조합을 해보니까 3만 8천 건에서 2021년에는 5만 2천 건으로 굉장히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데 딱히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윗분들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이제 이걸 못 견디면 네. 그걸 못 견뎌서 힘들어하는 그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좀 엄격해져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악성 민원인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걸 종종 발견할 수가 있죠. 오죽하면 악성 민원인 대비 뭐 훈련 같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바디캠 찾아 그러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공무원들 폭행하는 경우에는 아주 엄히 처벌해야 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고요. 네. 이런 일에 공무원들이 자꾸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밥 먹는 데서 갑질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백화점 같은 데서도 막 무릎 꿇리고 이런. 맞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그 앞에다 써붙인 거예요. 우리 직원한테 갑질하면 그 손님 안 들어도 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그게 많이 없어졌대요. 아니 요즘 뭐 상담할 때도 미리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폭언이나 뭐 이런 말들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상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아마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사전에 민원인들에게도 지나치게 그렇게 이 정도는 뭐 지나치게 정도가 아니라 하면 안 될 폭행을 한 거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처음에 네. 이런 일들이 딱 뭐 예를 들면 폭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네. 아주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배우 유한 씨가 드디어 2차 소환 조사를 네. 받았네요. 지난번에 취재진이 많다. 그리고 조사 안 받고 돌아갔었잖아요. 네. 닷새 만에 경찰에 나왔는데요. 경찰에서는 가급적 오늘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의 5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배우 유한 씨가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네.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고 지난 11일에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취재진이 많이 몰려서 사실상은 공개 소환이 돼버렸다고 반발하면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니까
어제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모발 검사에서 지금 유한 씨 같은 경우는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과 케타민 등의 마약류가 검출된 바 있는데요. 네. 지금 유한 씨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3대 마약으로 꼽히는 코카인의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경찰이 주력해왔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 투약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유한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지인 4명도 공범 후 입건됐는데 그중에서 미대 출신 작가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마약 사건과 달리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에서 독사가 발견됐어요? 네. 독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네. 오늘 한 아파트 단지에 길이가 1m짜리 독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아이들이었는데요. 네. 이 학생이 원래 평소에 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뱀이 독성을 지닌 유혈모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뱀을 포획을 했습니다. 네. 유혈모기가 4월부터 10월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흔하게 눈에 띄는 뱀인데 전체 무늬는 붉은색이고 목에는 노란색 무늬가 있대요. 그리고 등 쪽에는 검정색 무늬가 양쪽으로 흩어져 있는데 논이나 강가 같은 데서 많이 목격되는 뱀이고 근데 문제는 목 부위와 입 안 위턱에 독샘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두통, 실신,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글들이 종종 게재가 되고요. 그래요? 심지어는 그 반려견이 독사의 앞다리를 물려서 괴사 직전에 이르렀다. 이런 내 목격담들도 종종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라오곤 합니다. 이게 뭐 도심에서 뱀이 나타나는 게 아주 뭐 드문 일은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개인이 뱀을 잡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몰래 잡거나 먹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이들이 아마 어른들한테 한 요즘 20, 30대는 뱀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뭐 시골에서 산에 막 뛰어다니던 시절에는 그렇게 뱀을 자연스럽게 독사나 이렇게 독이 있는 뱀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세대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 좀 아이였을 때 뱀이나 파충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개구리도 많이 괴롭히고. 괴롭힌다고 하면 안 되죠.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당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늘 홍콩 국제공항공사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콩 왕복 항공권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홍콩 공항공사가 주도하는 월드 오브 위너스 이벤트입니다. 이게 무료 왕복 항공권을 전 세계에 50만 장 뿌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3월 1일부터 태국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무료 항공권 8만 장이 배포가 된 상황이고 중국 본토에도 14만 장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료 왕복 항공권이 2만 4천 장이 배정이 돼 있는데 캐세이 퍼시픽 항공을 통해서는 1,602장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항공권은 다른 항공사들을 국적항공사가 차례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홍콩의 관광 사업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홍콩 국제공항과 홍콩 관광청이 주관하는 특별 행사인데 단 항공권은 무료인데요. 세금 등의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당첨자는 누리집과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를 하게 되고 만약에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한 달 안에 항공권을 예약해야 되고 9개월 안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뭐 당첨이 돼야 뭐 고민할 문제죠. 근데 당첨이고 뭐고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요. 로그인이 안 돼.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이게 12시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오전에만 해도 로그인을 누르니까 예상 대기 시간이 13분 나왔고요. 12시가 다 돼가는 11시 57분에는 로그인 사이트가 접속이 되면서 이벤트 페이지가 연결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오류창이 뜨기도 했다고 합니다. 12시가 넘으면서 보니까 대기 시간이 1시간 그리고
4만 5천 명가량의 사람이 몰리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신청 버튼도 잘 안 보인다. 서버가 불안정하고 홈페이지 인터스페이스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몰리면요. 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실제로 접속에 성공해서 인적 사항을 적다가 다른 데 대기 시간 페이지로 넘어간 고객들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짜는 무슨 홍콩은 돈 내고 가야 되나 보다. 밥 안 먹고 대기했는데 1시간 대기라니 이렇게 긴 대기 시간에 불만을 보이는 이용자들도 있었습니다. 12만 명이 몰렸고요. 무료 항공권 만여장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근데 다른 국적항공사가 이제 차례대로 할 건데 2만 4천 장 중에서 일단 10,000장 끝났습니다. 아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국내 캠핑장도 비슷해요. 접속하려고 하면 선착순인 경우에는 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티켓팅이 떠야 되는 그 창을 입력하면 서버 시간, 이 핸드폰 시간 뭐 이게 시계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 서버의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이렇게 오류 뜨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군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인터넷 접속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야 되고. 이건 근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좋은 의도와 달리 네. 굉장히 불편함을 끼친 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가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구적기 유적지라는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정곡리 유적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구석기 조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흔적 역사, 오늘은 일본 구석기 조작 사건과 인류의 진화를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발생한 구석기 조작 사건부터 좀 얘기 나눠볼까요? 2000년 11월 5일자 그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보도가 되죠. 이것이 이제 구석기 유적 조작 사건이었는데요. 네. 고고학자인 후지무라 신이치가 미야기현의 가미타 카모리 유적 발굴 현장에서 가짜 석기를 파묻는 장면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싹 했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가짜 도끼를 그렇습니다. 싹 심어놓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진으로 촉촉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몰래 카메라로 해서 폭로한 거죠. 근데 후지무라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뭐 고고학자고요. 1981년에 미야기현 자자라기 유적에서 구석기 그 4만 년 전 그 구석기 유적을 발굴한 인물인데 그 이후에 이딴 발굴을 통해서 일본 구석기 유적 연대를 70만 년 전까지 올렸습니다. 덕분에 후지무라는 신의 손이라는 그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러나 이제 마이니치 신문 폭로 이후에 검증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일본 고고학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후지무라가 조사했던 162곳의 구석기 유적 전체가 믿을 수가 없다. 가짜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므로 해갖고 일본의 구석기 연대가 70만 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5만에서 8만 5천 년 그 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네도리 유적인데 그걸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구석기 역사가 60만 년이 훅 하고 사라진 거잖아요. 60만 년 더해 65만 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후지무라는 왜 이렇게 무모한 자작극을 벌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후지무라가 이제 그 막 무릎을 꿇고 뭐 고개를 숙였는데 더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 없느냐라는 주변 그다음에 언론의 그 성화 재촉 이것에 굉장히 초조감이 생겼다라고 토로를 했는데 자기는 마치 구석기인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환장에 시달리기까지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후지무라의 자작극 이면에는 바로 한국의 정곡리 구석기 유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에도 정기 구석기 유적 27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구석기 유적이 있는데 일본 열도에 없을 리가 만무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 강박관념이
일본 내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후지무라가 발굴하는 족족 구석기 연대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이 학계 일각에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히 누가 이렇게 선뜻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한테 대한 열등의식이 약간 뭐 그런 거죠. 원인이 됐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반도에 오래된 유적이 있다고 해서 일본에 꼭 있어야 하라는 법이 그렇죠. 없는 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후지무라 조작 사건 배경이 된 전곡리 유적. 네. 저도 가서 봤는데요. 네. 미군 병사가 발견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한탄강변에 이렇게 짜 있는데 1978년 4월인데 미 2사단 뭐 기후대 소속인데 그렉 보엔 병사가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한탄강변 유원지를 찾았는데 이 보엔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다라고 그러니까 하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것이 뭐 인공석기인지 돌멩인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 보엔의 눈에 돌멩이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 뭔가 이게 자연석 같기도 하지만 누군가 인공적으로 깎은 뭐 석기 같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보엔의 석기 발견 소식이 프랑스의 보르도 교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보고서를 간단하게 올렸는데 그 보르도 교수가 김원영 서울대 교수한테 이제 그 구석교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예. 김원영 서울대 교수가 전곡리에서 성업 중인 벽돌 공장으로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 강가로 갔어야지 왜 벽돌 공장으로 갑니까? 왜냐하면 이 구석기 학자들한테 벽돌 공장이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예. 이 벽돌 제조에 필요한 점토의 대부분이 구석기 시대 그때 퇴적된 고토양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벽돌 공장에서는 점토에 들어있는 그런 돌멩이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따로 이제 그 어떤 뭐 이 폐기장에다가 이렇게 골라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학자들한테는 그 폐기장을 가면 그것이 보물창고인 거죠. 거기 구석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지층에 거기에 이제 돌이하고 같이 흙하고 섞여 있는 돌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흙만 벽돌 찍는 데 쓰고 그렇죠. 돌멩이만 막 골라놨다는 예,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창고라고 하는 거죠. 폐기장을 가면. 그래서 이 김원룡 교수가 그 제자하고 함께 그 이제 가봤더니 정말 그 돌더미 쌓아둔 돌더미에서 구석판 그 다이아몬드를 캤더라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아슐리안 그 세계 고고학계를 놀라게 한 그것이 아슐리안 주먹도끼였다라는 거죠. 학창 시절에 주먹도끼는 이렇게 진짜 주먹처럼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깎아놓긴 했지만 한 주먹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쥘 수 있는 주먹도끼인데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렇게 원뿔형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네. 아슐리안형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건 뭐 구석기판 맥가이버 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구석기라 그러면 찍게 뭐 이렇게 찍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찍고 그러니까 송곳의 의미 그다음에 찌르고 창 자르고 가위 썰고 칼 부수고 망치 그다음에 파는 그런 곡괭이 이러한 그 기능을 겸비한 다용도 석기다라고 해서 구석기판 맥가이버 칼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프랑스의 생따슐 그러니까 세인트 아슐이라고 하지만 그걸 붙여갖고 생따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유적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15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장구한 100만 년 동안 그 사용했던 그 굉장히 전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주먹도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유행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네. 동아시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때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그 정설을 모비우스의 가설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도끼를 사용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집게만 사용했다. 집게만 사용한 거예요? 되게 단순한 것만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그럼 그 주먹도끼가 없었어라고 했는데 네. 전공의 덕분에 이 모비우스의 가설이 전면 수정이 됐다라는 건데 이런 사실이 이제 학계에 보고가 되니까 세계 구석기 학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찾은 세계 구석기 학자들 그 주먹도끼 연대가 어떻게 될까 하던 논란이 좀 벌어졌었는데 네. 27만 년 전 정도 26만에서 27만 년 전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견해를 피력을 했고요. 후속 발굴 조사에서 한탄강변의 전곡리 유적 24만 평 전체에서 구석기 유물 주먹도끼가 아주 고르게 출토가 되어서 이 전곡리가 구석기인들의 집단 주거지 뭐 구석기 마을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구석기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구석기 하면 고고학에서도 인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돌멩이 이거 좀 깎은 거 구석 주스로 다니는 건데 뭐 아니 이렇게 그 속칭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석기인지 진짜 뭐 그냥 자연석인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5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사박물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가공한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인간과 비인간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멩이 고고하게니까 재미없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구석기 연구자들이 대중서를 또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니까 뭐 2개, 3개 정도 나왔는데 책이 보니까 아주 쉽게 썼더라. 그래서 오늘은 두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석기 시대의 고인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구 역사에 비하면은 인류가 탄생하고 또 문화를 가졌던 건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를 후이 봐줘서 한 700만 년 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구의 역사를 마치 이제 단 하루에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24시간으로 계산하면 24시간을 한다면 인류 역사는 마지막 2분 15초 불가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인류가 지구를 지금 뭐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지구를 점령했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 기막힌 비유가 있는데 1969년 7월 20일이죠. 그 에드윈 올드린 그다음에 마이클 콜린스와 함께 아폴로 11호를 탔던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역사적인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리잖아요. 그런데 1978년에 탄자니아의 라이틀톨리라는 곳에서 또 다른 의미의 인류의 첫 발이 발견이 되는데요. 영국 출신의 인류학자인 메리 리키라는 여자 이제 인류학자가 발견했는데 36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이제 화산재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 비 오고 그러니까 질척거렸을 거고 그렇죠. 거기 땅을 지나던 고인류 3명의 발자국을 확인한 거죠. 우리가 직립보행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발자국 그 당시에는 발자국이 많았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발견된 겁니다.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4발로 다니다 2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증거가 처음으로 포착이 돼서 그래서 아폴로 11호의 우주인 발자국 어떻게 발견됐을까? 이게 보니까 이 직립보행을 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이 발자국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직립보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발 뒤꿈치를 땅에 대고 깊게 물은 다음에 발바닥을 뒤에서부터 차례로 댔다가 마지막으로는 엄지발가락을 힘차게 누르면서 균형을 잡고 일직선으로 걸어가더라라는 것이 이제 분석이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직립인간 특유의 보행 방식이잖아요. 그런 거를 뭐 밝혀진 거고. 그래서 인류 직립 보행의 서막을 연 위대한 발자국이어서 이것이 이 3명의 고인류 이거는 360만 년 전에 뭐 암스트롱이라든지 올드린이라든지 콜린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유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유인원하고 인류가 이렇게 분화돼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딱 운명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우리 신체적인 특징으로만 보면은 인간은 진짜 하찮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빨리 뛰지도 못하고 뭐 힘도 안 세고 그런데 맞는데 그게 1948년에 남아프리카의 스와르트 크란스 동굴 유적에서 180만 년 전 살았던 젊은 고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이 고인류의 두개골에서 2개의 작은 구멍이 나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궁금했는데 이 2개의 구멍은 같은 동굴에서 발견됐던 표범의 송곳니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나 있더라. 그리고 맞춰보니까 같더라라는 거고 이 주변에서는 당시에 그 주요 단백질 원이었던 개미집을 파헤쳤던 뼈도구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퍼즐을 맞추는 거죠. 보니까 표범이 개미집을 파고 있던 고인류를 공격을 해서 두개골에 치명상을 입혔다라는 거여서 이빨 자국을 보니까는 똑같더라라는 거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280만 년 전에 어린아이 고인골의 눈 주변을 보니까 독수리의 부릿자국이 선명하더라라는 것도 또 다른 동굴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잇감으로 아이의 머리를 물어서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채갔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비명에 간 초기 인류의 비참한 최후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고인류 화석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지만 탄자니아 라이톨리에서 발견되었던 이런 직립보행 이것이 나약하게 이를 데 없었던 인류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두 다리로 굳이 서서 걷게 됨에 따라서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도구를 아까 얘기했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같은 거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서서 먼 곳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류의 두뇌가 점점 커지고 상징과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수백만 년 전에 네 발로 걸었던 그런 흔적들이 인간에게 또 남아 있잖아요. 아, 이거 알아요. 꼬리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이 흔적이 남아 있고 두 발 직립보행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다리나 허리나 무릎이나 엉덩이나 발바닥 이런 두 발 걷기에 동원된 것들이 통증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부하가 걸리니까. 아, 그렇죠. 서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 질환 같은 것이 허리 같은 데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또 뭐가 있냐면 직립보행을 하게 되니까 골반이 좁아지고 작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아가 나오는 산도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출산의 고통이 이런 직립보행이 하나의 후유증이다라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때 그 시절의 흔적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몸에 그대로 간직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인류와 다른 동물의 차이가 확 구분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난 너네들하고 달라. 다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걷게 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는 털이 거의 없다. 왜 없냐라고 해보니까 최근에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가 서로 이게 털을 골라서 이렇게 이를 잡아주는 장면 같은 것이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고 불결하고 전염병을 옮기는 이 진드기 벼룩 이런 그 체외 기생충 이런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털이 없어지는 것처럼 진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털이 없어진 대신에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뭐 왜 옷을 안 입었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죠. 부끄러워 사람이니까 다른 뭐 이 동물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아프리카에 사는 고인류는 뭐 안 그랬겠지만 북반구니 남반구로 건너간 고인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와서 추워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빙하기가 10만 년 전에서 12,000년 전까지 왔거든요.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동물의 털 가죽을 덮어 써야 되겠죠. 그렇죠. 추운데.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몸니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은 흔적이 고인류가 제작한 구석기 시대 조각상에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러시아 브레트 유적 출토 비너스상이라고 하는 여성의 어떤 그런 상이기 때문에 비너스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에 롱패딩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조각상이 있거든요. 그 다른 비너스를 보면 또 굵은 물방울 무늬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비너스상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레스피그 비너스 같은 경우는 엉덩이 아래로 뭔가 치마같이 이렇게 길고 두툼한 무언가가 내려와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뭐 치마가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에도 패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빌랜드로프 비너스라든가 브라상 V 비너스라든가 말타 비너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머리카락을 단장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고요. 그 브라상 V 비너스의 머리를 보면 격자 무늬의 어떤 망을 쓰고 있는 뭐 그런 뭐 느낌이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 인류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건 인간의 인류의 본능이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 추구 이건 또 예술로도 성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세계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가 1939년에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보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타미라 이후에 모든 예술이 퇴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이 이제 과장이 아니냐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를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32,000년 전 그려졌던 그런 프랑스의 쇼베 동굴벽화를 보면 커다란 벽면을 사자 무리에게 쫓기는 코뿔소 떼 이런 걸로 가득 채웠는데 마치 돼지가 올리는 것 같은 생동감 이런 것들이 전해집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17,000년 전의 그림인 라스코 벽화 되게 유명하죠. 동물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생동감 같은 걸 느껴지고 유명한 알타미라 벽화 천장을 가득 메운 들소를 그린 초대형 그림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견져서 구석기 시대에 그 천지창조가 그려졌던 시스타나 그런 성당 그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예술품이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뭐 프랑스의 듀크 도드베르 동굴에서는 보면 진흙으로 이렇게 빚은 부조상이 있습니다. 들소인데 14,000년 전 작품인데 이 작품의 근처 진흙바닥을 보면 어지러이 찍힌 사람 발자국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공동 작업을 펼쳐서
들소를 그렸다. 뭐 부조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공동 작업을 펼치는 구석시대 조각가들의 부산한 작업 광경을 우리가 또 상상할 수가 있는 거고 27,000년 전 프랑스의 코스케 동굴 벽화를 보면 손바닥 도장들이 막 무수히 찍혀 있거든요. 네. 사진에 나오는데 그 벽화를 보면 이게 내 작품이다라고 손바닥 도장을 막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해진다라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축제 가면 손바닥 막 도장 찍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뭐 거의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뭔가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뭐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의식이 있다. 그것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식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스페인의 그 아타 푸에르카 유적을 보면 30여 구의 인골과 함께 주먹도끼 한 점이 딱 나왔는데 이것이 뭔가 이게 금관을 넣은 것처럼 뭐 신라 시대 죽은 자를 위해서 부장품으로 넣어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 주먹도끼에다가 영국 아서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엑스칼리바라는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샤펠 오생 동굴 유적에서는 60세 전후에 노인 유골이 확인되었는데 출토된 유골 상태를 보니까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뼈의 척추, 관절마디 역시 염증으로 완전히 손상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은 스스로 걷지도 음식을 먹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구석기 시대 60대 노인이면 엄청나게 장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도 60세면은 뭐 환갑잔치를 차려줬지 않습니까? 백수 이상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5만 년 전 구석기인들이 보니까 천수를 다한 그런 노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사후에 장례까지 치러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만 년 전에 이탈리아 아렌 캉디드 유적을 보면 10대 초반 소년이 나오는데 이 무덤을 보면 붉은색을 내는 산화철을 뿌려서 온통 붉게 만들고 조갑이 장식 모자 또 뭐 신발 이런 각종 장신구로 몸을 둘렀거든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검은 빛의 긴 돌날을 또 한 점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럼 석기가 장례용품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절한 어린 자식을 묻는 뭔가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 거기에 좀 녹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소중한 거 이렇게 딱 쥐어주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엄청 이렇게 잘 잡고 있어요. 꼭 잡고 있는 그런 거고 이라크의 그 샤니다르 동굴 유적을 보면 한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보이는데 이 뼈에는 다치고 병든 흔적 그리고 장기를 치료한 흔적까지 보이고요. 석회암 더미를 보니까 그 흙에서 보니까 소나무, 전나무, 꽃가루, 꽃술의 흔적이 보였는데 이것이 뭐냐. 네안데르탈인들이 시신 위에 형형 색깔의 꽃과 나뭇가지를 헌화하면서 뭔가 장례식을 치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뭐 나왔다라는 거죠. 뭐 신체적으로 보면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류인데 마침내 뭐 일종의 만물의 영장이 돼가는 과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호빗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이 인도네시아 외딴 섬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인데 성인인데 키가 1m도 안 되고 뇌용적은 침팬지 한 420cc 정도 되는 그런 비슷한데 그런데 이 호빗 쪽이 장장 6만 년가량 그 생존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먹을거리가 없잖아요. 섬에서. 그러니까 이 큰 몸집, 큰 뇌가 부담스러워지니까 자꾸 작아진 거예요. 몸집이. 스스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인류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길을 걸어온 덕분인데 지금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 참 비인간의 길로 가고 있는 게 그래서 참 인간의 장래가 심히 염려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인류가 어떤 미래를 걸어갈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견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